네, 안녕하세요. 광고공박 정주행 광고학개론 8차시 광고 크리에이트와 규제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8차시가 돼서 마지막 차시가 좀 되었어요. 광고공박의 첫 번째 과목 중에 하나인 광고학개론은 좀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 들으신 분들은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지만 기본적인 마케팅을 좀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원론적인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지루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업이 그렇듯이 이론이라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야 거기에 실무적인 지식과 경험을 베이스로 해서 그것이 하나의 역량으로 강화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배우게 되는 광고 크리에이티브와 규제는 양날의 검입니다. 광고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마케팅이나 홍보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과하게 되면 사회적인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광고의 역기능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광고의 역기능은 크게 경제적 역기능, 마케팅적 역기능, 사회적 역기능, 문화적 역기능이 있는데요. 경제적 역기능이라고 하면 광고는 아무래도 이게 많은 매출과 서비스를 홍보를 해서 매출을 끌어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잘못돼서 좀 과해지게 되면 결국은 과소비를 또 불러일으키게 되고 물질이 최고다, 제품이 최고다 하는 물질 만능주의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지나친 경쟁을 유도하라 하게 되면은 마케팅적으로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프로모션이 남발하게 되면 좋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뭐 A, B 등급에서 출혈 경쟁을 하면서 할인 쿠폰을 남발한다면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은 이득을 보니까요. 그러나 이건 역시도 기업의 공정거래에도 위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마케팅적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허위, 기만, 비방 광고입니다. 사실 이것이 좀 크죠. 허위 광고가 또 옛날에는 엄청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도 이제 많이 규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제 허위 광고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비방 광고인데 비방 광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 경쟁사들끼리 서로 비방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내가 더 좋다. 아니야, 내가 더 좋다. 하는 그런 사회적 역기능을 가질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문화적 역기능입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부당한 광고 현상을 좀 보면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음 각후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부당한 광고 현상이라는 거 하면 첫 번째로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두 번째로는 기만적인 표시 광고, 세 번째로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 네 번째는 비방적인 표시 광고입니다. 이게 바로 표시광고법 제3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 표시광고법 제3조에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소비자로 하여금 또는 소비자를 속이는 그런 기만적인 거짓하고 기만하고의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 거짓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작정하고 속인 거고 기만도 사전에 속인 거지만 그 사람이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끔 유도를 해서 왜곡한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비자한테 피해를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표시광고법 제3조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로 산소 소주 중에 산소 소주라는 그 브랜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산소 소주를 넣은 광고를 이제 한번 시정 명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산소를 넣은 소주가 숙취 해소에 좋다면서 거짓 과장 광고를 하다가 2009년 2월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기 지금 캡처가 되어 있지만 산소가 3배 많아서 30분 만에 먼저 깬다.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어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됐다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만적인 표시 광고의 사례예요. 카페베네로부터 블로그 체험단으로서 수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요즘도 이제 블로그들을 많이 진행을 하죠.
요즘에는 또 블로그를 하면은 애드포스트로 광고 수익도 많이 되기도 하고, 사실은 애드포스트보다 뭐 맛집이나 뭐 화장품을 리뷰하면은 그런 걸로 아름아름 많은 이제 협찬들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블로그를 요즘에는 많이 해요. 젊은 사람들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로 홍보를 하는 건 좋다 이 말입니다. 근데 카페베너로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체험단으로 수익을 받은 거예요. 일정 수수료의 뭐 활동비라든지 광고비로 수익을 올렸음에도 이거를 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블로그 리뷰 글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가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계속해서 뭐 소비자위원회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제 리뷰 글들을 보시면 최하단부에 뭐 이 글은 소정의 광고비를 통해서 뭐 작성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반드시 담아야 돼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네이버 블로그 상에서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자체가 블락을 먹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만적인 표시 광고를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 광고 대행사로부터 또는 바이럴 대행사로부터 소정의 이익을 받아서 블로그를 게시를 했다면, 광고 홍보성 그 블로그를 게시했다면, 이런 부분을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그 포스트 내에, 콘텐츠 내에다가 고지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SK2랑 미사의 비교 광고예요. 대표적인 비교 광고 사례 중에 하나인데, 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2 공병을 가져오면 미사의 정품을 준다고 인쇄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TBCF에서는 값비싼 수입 화장품을 뭐 언제까지 쓰십니까? 뭐 이런 내용으로 광고를 했었어요. 간접적으로 지칭을 한 거죠. 직접적으로 브랜드명을 거론한 것은 아니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SK2 측에서 제재 조치를 가했는데 그 고소를 때린 거죠. 그래서 재판 판결이 나왔는데 일단 재판 판결상으로는 미사의 손을 들어줬어요. 화장품 업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증정 행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빈병 이벤트를 참여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미샤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행위가 하기 어렵다라고 판결을 했지만 사실 이런 비교 광고들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특정 브랜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든 아니 간접적으로 거론하든 간에 비교를 해서 내가 너보다 더 우위야 라는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부당한 광고 현상인 거죠. 법률적으로는 미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렇기 때문에 광고 규제는 이런 광고의 역기능에 따라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는 하나의 사회제도라는 인식에 출발해서 기업의 마케팅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으로도 존재를 합니다. 아까 저희가 첫 번째로 광고의 역기능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네 가지가 사회적인 역기능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문화적인 역기능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막 광고에서 선정적인 부분들이 나오거나 너무 좀 잔인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건 역시도 젊은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담배 광고나 술 광고 같은 경우에도 뭐 저녁 시간 이후, 특정 시간 이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뭐 낮 시간대나 일반인 어린아이들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청 시간대는 그런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나오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같은 이제 비디오 매체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나이가 이제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매체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광고에도 노출이 될 수 있지만 유튜브도 보시면 유튜브 퀴즈 콘텐츠로 특정이 되면 거기에는 광고를 붙을 수가 없어요. 퀴즈 콘텐츠에 있는 광고들은 퀴즈 콘텐츠로 되어 있는 그 채널들의 콘텐츠들은 광고가 붙을 수가 없고 또는 광고가 붙는다고 해도 어린이 관련되어 있는 광고들만 붙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광고의 역기능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때문입니다. 불공정한 광고들은 광고주와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해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선정적이거나 또는 어린아이들에게 잘못된 관념이나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문화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광고의 역기능에 따라서 이러한 규제들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 광고 심의 체계에 대해서 분류를 좀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매체 업종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 매체 성격에 따라서 심의의 근거법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은 방송 광고 심의 체계 같은 경우에는 방송법 제32조와 제33조에 따라서 제정된 방송 심의 규정인데
이건 역시도 방송 광고 심의 규정에 따라서 심의를 받아야 돼요. 방송에 나가는 광고들은. 그리고 의료 광고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치과라든지 아니면 뭐 피부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기타 이제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 수술 자체가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것이 부작위적으로 무작위적으로 그냥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 평생 살 동안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시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의료법 같은 경우에도 의료법 광고 심의를 최근에 이제 사전으로 바꿨습니다. 예. 얼마 크게 이제 오래되진 않았는데 예전에는 4호로 진행했다가 사전으로 다시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불법적인 의료 광고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앞으로는 모든 광고들은 사전에 심의 받아라 라고 한 거예요. 물론 이거는 업종마다 좀 다릅니다. 업종에 따라서도 다르고 매체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기획하는 사람은 매체 및 업종을 교차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차적으로라는 거는 크로스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매체가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든 아니면 유튜버가 됐든 간에 그런 매체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광고를 하고자 하는 업종이 특정 업종이라고 하면 그 특정 업종에서 위배되는 광고의 문제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광고 심의 시의 분류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심의와 사후 심의가 있습니다. 사전 심의는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심의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나 사후 심의는 집행한 후에 심의하는 것입니다. 매체 및 이것도 업종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방송 광고 심의든 아니면 의료법 심의든 간에 이런 심의들은 대부분 사전 심의입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심의를 받고 심의필 번호를 받은 다음에 광고를 진행하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진행을 할 때는 이게 좀 진짜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광고들 진행을 할 때 있어서는 심의를 하는 사람들한테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로는 그 사전 심의에 따른 문제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카피나 문구는 잘못됐다, 바꿔라 하고 이게 반려가 되면 다시 또 수정을 해서 재심의를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런 사전 심의들은 미리미리 진행을 해야 되고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심의위원회 관계자들하고도 친해져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타임 스케줄을 맞춰지기가 어려울 거예요. 시간을 맞추기가. 세 번째로는 광고 심의의 주체별 분류입니다.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거는 자율심의고요. 타율적으로 심의하는 건 타율심이에요. 근데 그 주체가 무엇이냐? 자율심의라는 거는 광고주, 광고 매체사, 광고 업계가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겁니다. 타율심의는 그 광고 업계 외에 타자 측, 다시 말해서 국가기관이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근거한 강제심의로 인해서 법적 구속력으로 인하여 위반 시에 형사상의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율심의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지털로 광고하는 매체들, 뭐 네이버, 메타, 뭐 유튜브, 구글 또는 뭐 카카오 이런 이제 기본적인 4대 매체 외의 디지털 광고들은 대부분 솔직히 자율심의입니다. 국가를 통해서 심의받지는 않아요. TV, CF 같은 경우는 이제 타율심의 받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디지털 광고들은 그 광고 매체사들에게 자율적으로 심의를 받습니다. 근데 자율적으로 심의를 받는다고 해서 이게 구속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처벌은 받지는 않겠지만 반려 조치를 해서 빠꾸를 시키겠죠. 그럼 다시 광고를 또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광고를 기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뭐 비타민 C가 들어갔다, 뭐 비타민 C가 들어간 제품이다 라고 광고를 하려면 진짜 비타민 C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그 효용 성분들도 증빙자료 제출을 해야 돼요. 그게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증빙이 되었을 때 비로소 광고가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모니터링도 광고 심의체계 분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단순히 광고를 생산하는 광고 업계만이 아니라 정부기관 외에 또 소비자 보호단체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로는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뭐 부당한 시장 행위들, 공정거래 행위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유튜버들도 많아요. 이분들을 통해서 이슈화되고 실제 제도권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시정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사회 윤리적인 규범을 근거해서 광고의 부당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진짜 잘못된 광고들은 댓글들 자체도 매우 험악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광고 심의책에 대한 분류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에서 광고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진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이 내가 온전하게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말 그대로 진짜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게끔 그 광고 규제에 대해서는 광고 기획자들은 모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좀 일처리가 매끄럽게 되지가 않아요. 또 광고가 설사 만약에 나간다고 해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광고의 역기능과 규제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그 광고학개론을 좀 빨리 좀 진행을 한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주차를 좀 합친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고학개론 내용들 중에서는 좀 저희가 그 앞으로 이제 진행할 디지털 광고 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맥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빼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용적은 진짜 핵심적인 부분들만 짚었고요. 이제 광고학개론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 한 가지로 광고 기획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학개론을 1차시부터 해서 8차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